최근에 은행권 사태 터지면서 미국의 은행 파산이 일어나면서 생각보다는 여파가 좀 적게 나오고 있죠. 빠른 미국의 대응으로 지금 여파가 생각보다는 덜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벌써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자산시장의 거품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이게 금융시장까지 덮친 사례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은행권 붕괴는 없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은 없다, 안전한데 왜 금리 인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유리한 쪽만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금융권 위기는 없지만 금리 인상도 없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미국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이유,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요거죠. 미국 은행 연쇄 붕괴. 그래서 실버게이트,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이런 곳들은 코인 은행이죠. 이런 곳들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면서 문제는 여기 주 예금 고객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까지 여파가 퍼질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 시스템 전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하향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 부정적으로 하향이 되는가? 생각보다 저게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다만 아직 연쇄적으로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여러 개의 은행이 한꺼번에 무너질 줄 몰랐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오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CPI는 어떤 게 고려되었다고 그랬죠? 저번에 물가가 확실히 꺾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2월에 디스인플레이션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물가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원래는 지금은 더 꺾인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반영해서 물가를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CPI가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측만큼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다들 안심이라고 하죠. CPI가 크게 둔화 있다. 자, 크게 둔화 있는지 이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환율도 떨어진다. 그래서 CPI 결과에 안도하면서 환율도 떨어진다. 다우지수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간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CPI가 안정되기 전에 일단 은행권이 터지면서 주가가 붕괴했는데 그때 갑자기 코인이 떴죠. 그런데 이번엔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코인이 뜹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뭐 하든 오른다. 또 다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안전자산으로 몰려야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다시 몰린다. 이거는 갈 곳 없는 유동성이 많다는 거예요. 즉 이런 상황에서도 갈 곳 없는 유동성이 많이 있다. 왜냐면 유동성 거품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양적 긴축이 아직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준금리 인상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남아있는데 이게 자산시장 여기저기 떠돌다가 다시 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전자산은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예상치를 부합했는데 이게 오히려 연준 고민이 깊어지죠. 아니, 예상치를 부합했는데 왜 고민이 깊어지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크게 둔화라고 했는데 전월 대비 오히려 상승했죠. 그리고 근원 물가 역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근원 CPI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유동성 과잉 지표죠. 왜냐면은 그냥 CPI 같은 경우는 오일쇼크 같은 거 터져버리면 돈 많이 안 풀어도 터져요. 그런데 요거는 유동성 과잉 지표죠. 100%. 그러니까 아직도 유동성 과잉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PI가 떨어졌다. 안심. 님들 안심하세요. 안심.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연쇄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죠. 저번에 20개 은행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6개 은행이 특별히 위험해 보이는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해서 자이언즈 뱅크오프,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코메리카, UMB 파이낸셜,
인트러스트 파이낸셜 이렇게 지역은행 6곳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 중이다. 왜냐면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만큼은 아니더라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고객이 많다. 즉 여기서도 위험하다 싶어서 돈 빠지기 시작하면은 똑같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치금 가운데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 아닌 금액이 많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은행권 연쇄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쇄 위기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될 만한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심리만 한번 확 바뀌어서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 거기는 바로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럴 위험도가 높은 곳들이 보이더라 지금. 자,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불확실성 확산됐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을 보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문제 나오기 전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게 왜 터졌냐? 요즘처럼 부동산 PF 이야기 막 하기 전에도 저게 왜 터졌냐? 부동산 시장 붕괴됐는데 그 전에 분양을 너무 많이 했는데 확 식어버리면서 PF 문제가 커지면은 이게 리스크가 저축은행이나 이런 이금융권, 증권사 이런 곳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악화되고 있고 부동산 PF의 부실도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저게 커져도 그냥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터지거나 혹은 비슷한 기미만 보여도 예금자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뒤늦게 빠져나가면 큰일 나니까. 거기다가 이 은행 리스크들은 어디서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대출이자를 받아야 되죠. 예금이자도 올려주는 게 맞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원래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억지로 누르고 있죠. 관치금융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예대금리차가 너무나도 크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은행이 너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대금리는 타국에 비해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증가하긴 했죠. 0.5%포인트 정도 증가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5%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절반 수준이죠. 홍콩은 5%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예대금리 차를 계속 눌러라.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자, 예대금리 차 누르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예대금리 차를 누르게 되면은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유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붙으면서 예금금리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올리지 말래요. 여기부터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예대금리차 줄이는 거는 은행권에서 알아서 죽지 않을 정도로 할 거다. 그런데 예금금리를 누르는 것부터가 지독한 관치금융의 시작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이것 때문에 은행권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문제는 뭐냐? 관치금융이란 금융당국이 자신의 뜻대로 금융을 조작하는 것이다. 문제는 스스로의 원리로 작동하는 시장의 기능을 정부의 뜻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시세가 너무 비싸면은 자금의 대출이자가 올라야 하는데 이걸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동산 PF가 터질 것 같으니까 관치금융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가 커지고 있죠. 자, 미분양 확산하니까 아무리 관치금융 하더라도 어차피 미분양이 문제예요. 부동산 PF가 터지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국세 수입이 예산을 밑돌아 세수 부족에 직면하고, 돈을 푸는 행위하고 또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막상 부동산 가격, 물가 둘 다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먹고 살기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부실이 커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1금융은 버틸만한데, 저번에 어떤 분이었죠? 장모님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2금융권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축은행 금리는 왜 정부에서 눌러도 내려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대출 조달 방법이 예적금인데 요게 높으니까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다. 자본이 없으니까 예적금 금리를 내릴 수는 없죠. 물론 지금 좀 내리긴 했지만 그쪽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 정부에서 누르는데도 못 내려간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자본이 많지 않다는 소리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PF, 그 다음에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죠. 비상 걸리고 있고, 문제는 연체율뿐만이 아니라 역마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리볼빙 잔액도 최대로 많이 늘어났죠. 한꺼번에 갚기 힘드니까 연체가 되는데 이걸 리볼빙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리볼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랑 비슷한 뜻이다. 거기다 청년층 빚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서민대출 연체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P2P, 예전에 P2P 위험하다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연체율이 20%랍니다. 지금 이만큼 위험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터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앞다투어서 우리나라는 안 위험하다 이런 기사들을 앞다투어 내고 있어요. 오늘 특히 여태까지 안 위험하다는 증거를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기사를 내고 있죠.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금융기관 양호하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상이하고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 수익 구조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수신 대비 여신 비율이 90% 이상인데 여기는 40%대에 불과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예대 금리 차로 돈 버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다.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도 국채 투자했다 망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1억 이하가 대부분이래요. 1억 이하면 안전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외국 같으면 1억 이하면 안전하죠. 미국 같으면 25만 불까지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이하가 대부분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다 안정적이고 안 좋아지고 있는데 현재는 괜찮다. 감기 기운이 슬슬 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비 오고 있는데도 열심히 나가서 노동을 할 거야. 그러다가 독감 걸리면 크게 다치죠. 크게 몸이 안 좋아지죠. 저것뿐만이 아니다. 위험한 지표는 굉장히 많죠. 특히 요즘에 무역적자. 자,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죠. 특히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래요. 얼마 만에? 1980년 1월 이후 최대 기록이고.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적자가 어디 쪽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대중국 수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나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국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랑 좀 척을 진 상황이고, 저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적자가 계속됩니다. 무역 수지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무역 수지 한 100억 되면은 그 중에 한 70억 정도는 중국에서 나왔다. 그런데 중국에서 잘 안 되니까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자동차 하나만 잘 되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국인데 수출로 먹고 살지 못한다. 그럼 내수는 괜찮아요. 소비가 5%나 하락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나중에 미래를 이끌어갈 이런 청년층들이 수요가 굉장히, 취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실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60대 이상에서 41만 3천 명. 즉 60대 이상은 굉장히 박봉으로 고용하죠. 보통.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제 막 사회에 입성하는 사람들, 혹은 지금 사회의 허리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겠죠. 굉장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소득을 올리기 힘들어지고 이자 부담은 커지지 않고 유지만 되더라도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물가는 누적이 되죠. 5% 올라갔다가 3% 올라가요. 그러면은 3% 올라갔으니까 안 힘들다가 아니라 전년에 5% 올라갔는데 올해 3%가 또 올라가네? 더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은행권 부실도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이유는 금융권 부실이 터지기 좋은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대금리 이걸로 벌어먹고 사는데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GDP 대비로. 여기에 또 한 가지. 외국은요? 은행들이 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릴 능력이 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 예대금리 차로 벌어먹고 사는데 예대금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요, 안 터지면 괜찮아요. 안 터지면 괜찮은데 어디선가 도화선이 뭔가 하나 터지기 시작해서 부실 대출이 생기고 부실 채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은행권에선 그걸 그대로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자금을 확보를 했냐? 그랬을 때 아까 저축은행 자기자본 비율 떨어졌죠? 이런 위기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가도 안 잡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치금융으로 눌러놔서 터지지 않을 뿐이지. 근데 눌러놔서 터지지 않는 거죠. 그냥
터지지 않는 거지 계속 안쪽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도 뭐 벌써부터 집값 반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정신이야.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회색 코뿔소가 우리나라 쪽으로 뛰어오고 있는데 적어도 도망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크게 안 다치게 몸이라도 웅크려야 되는데 도발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막 흔들려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 아니면 안전하게 내 자산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때인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